제 나이 69,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고 무거운 뚝배기에 손목이 시큰거린 때마다 젖살도 안 빠진 아들 동택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남들 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내리라 다짐했죠. 그런 제 아들이 하루는 퇴근하고 나서 저를 찾아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아들 동택이는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해서 제 월급으로 제 앞가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런 아들이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얼굴로 앉아 있으니 덜컥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혹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에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기쁨 때문이었죠. 제 품 안에 아이 같기만 하던 아들이 어느새 자라 가정을 꾸릴 생각을 다하다니 대견하고 또 대견했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척하며 헛기침을 한번 하고 물었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만난 지는 얼마나 됐고, 한혜은이라고 저랑 동갑이에요. 회사 동기는 아니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만난 지는 3년 좀 넘었어요. 착하고 밝고 저랑 잘 맞아요. 무엇보다 저를 많이 좋아해줘요, 어머니. 아들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넘게 만났는데 저에게는 이제야 이야기를 하다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뻔도 했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짝을 만나야지.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오너라. 밥 한번 먹자. 며칠 뒤 아들은 예은이라는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싹싹한 아가씨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혜은입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는데 목소리도 참 맑았습니다. 제가 차린 소박한 저녁상 앞에서 맛있다며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자 예은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정식으로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그래야지. 내가 시간을 내야지. 장소는 어디로 하면 좋겠니? 저희 아빠가 좋은 곳으로 예약해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몸만 오시면 돼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미용실에 가서 몇 년 만에 머리도 하고 아들이 사준 옷 중에 가장 고운 것으로 골라 입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부족해 보여서 제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없는 살림에도 최대한 격식을 차리려 애썼죠.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정식 집의 단독룸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데 곧이어 사돈될 분들과 예은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안사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했고 바깥사돈 역시 누가 봐도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풍채가 좋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부인,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예은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동태기를 아주 훌륭하게 키우셨다고요. 바깥사돈의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저를 훑어보는 눈길에서는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참 불편했어요. 안사돈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워낙 곱게만 자라서요. 집안일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동태기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거예요. 그렇죠, 사위.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네, 장모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상견례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의 부모가 만나 서로의 집안을 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도울지를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대화는 시종일관 사돈네 자랑으로 가득했어요. 저희는 가족끼리 1년에 2번은 꼭 해외여행을 가요. 작년에는 스위스에 다녀왔는데 우리 예은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사위까지 데리고 다 같이 가야죠. 예은이가 입이 짧아서 아무거나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유기농으로만 장을 봐서 챙겨 먹였잖아요. 식사는 동태기가 좀 신경 써줘야 할 텐데. 사부인, 동태기 음식은 잘하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집의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머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장점이나 우리 집안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고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과시하기 바빴죠.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고 제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무마하려 연신 사돈네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답답하던지요. 너가 지금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지. 그렇게 끌려다니면 어떡하니?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셨죠? 예은이네 부모님이 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셔서요. 괜찮다. 원래 처음 보면 다 어색한 법이지. 그래도 사돈 어른들 인상은 좋아 보이시더라. 저는 아들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일부러 좋게 말해주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기분이었지만 제 아들이 좋다고 선택한 사람이니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하나만 보고 살아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시작부터 부모가 나서서 회방을 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과 예은이가 신혼집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둘 힘만으로는 서울에 집을 구하기가 벅차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전세도 겨우 구하겠더라고요. 대출을 많이 받자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크고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통장 꾸러미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국밥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제 인생 전부가 담긴 통장들이었죠. 여기 3억이다. 이걸로 대출 조금만 받고 작더라도 너희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마련해서 시작하거라. 제 말에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예은 아가씨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보았죠. 어머니, 이게 어떻게,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이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노후를 가장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이야.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신 이 돈을 발판 삼아 더 열심히 살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도 자식 낳으면 내리사랑으로 똑같이 베풀어주면 되는 거야. 저는 애써 덤덤하게 말하며 두 사람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라며 아이처럼 우는 아들을 보니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은 아가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두 아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평생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는 척하는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살짝 올라가는 것을요. 그리고 제 손을 잡은 그 손의 온기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예민한 탓이겠거니, 제가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돈을 내어준 후련함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서늘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였음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제 평생을 바친 돈을 건네준 후 저는 이제 정말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은 국밥을 말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신혼집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음은 당연히 집안을 채울 혼수를 함께 보러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시절처럼 이불이며 그릇이며 하나하나 다 해줄 생각은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이 얼마나 확고한데요. 다만 어미된 도리로서 가전제품 하나라도 좋은 것으로 보태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살아갈 공간을 제 눈으로 직접 보며 함께 설레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 집 계약했다며. 고생 많았다. 그럼 이제 가구랑 가전제품 보러 다녀야겠네. 이번 주말에 엄마랑 시간 한번 맞출까? 백화점이라도 같이 가보자. 제 들뜬 목소리와는 달리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어딘가 모르게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 엄마. 저희가 주말에는 좀 바빠서요. 예은이가 미리 봐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해서요. 그래. 그럼 엄마는 평일도 괜찮아. 너희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아니,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저희끼리 알아서 보고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정식으로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머니 힘드시게 뭘 같이 다녀요. 아들은 저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뜻은 명백하게 어머니는 빠지세요라는 거절이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왈칵 밀려왔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피곤하겠지. 결혼 준비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요즘 애들은 또 저희들끼리 오붓하게 결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봤다면서 사진 한 장을 보내주더군요. 사진 속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이 아주 값비싸 보이는 수입 가구점에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있었고, 사돈은 마치 자기 딸과 아들에게 세상을 다 사줄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랑 남편이랑 신혼가구 투어. 역시 우리 엄마 안목은 최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바쁘고 피곤하다던 아들이 장모님과는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쇼핑을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구를 사주지 않아서, 명품 가방을 사줄 돈이 없어서 배제된 걸까요? 그런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함께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요. 저는 그들에게 아들을 키워 그들의 가족에게 바친 그저 돈 내주는 사람일 뿐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의 웃는 얼굴이 그토록 낯설고 멀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혼수 문제로 서운한 티를 내면 속 좁은 시어머니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대신 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예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은아, 나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니? 네, 어머니. 덕분에요. 집도 계약했고 가구도 거의 다 골랐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밝고 명랑한지 제가 그 사진을 봤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본론을 꺼냈어요. 다름이 아니라 패백 때문에 전화했다. 요즘은 간소하게 한다지만 그래도 집안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니 제대로 준비해야지. 패백 음식이며 너가 입을 화로시며 알아봐야 할 게 많을 게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는 달리 미묘하게 차가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패백 안 하기로 했는데요. 뭐, 안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동택이한테는 아무 말 못 들었는데. 아, 동택 씨한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요즘 누가 그렇게 격식 차리고 힘들게 패백을 해요. 그거 다 옛날 문화잖아요. 그냥 저희는 그 시간에 하객분들께 인사나 한 번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패백은 단순히 낡은 문화가 아닙니다. 새 식구가 된 며느리가 시댁 어른들께 정식으로 첫 인사를 올리고 그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소중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요즘 친구들이라는 말 한마디로 전부 무시해버리다니요. 예은아, 그건 너희 친구들 사정이고 우리 집안은 다르다. 나한테는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이고 너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중요한 행사야. 그리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도 가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하고 고하려면 패백 사진 한 장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하지 않겠니? 다른 건 다 너희 뜻대로 해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 완강했던지 며느리도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대답하더군요.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원하시면 해야죠. 그럼 동택 씨랑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제 뜻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귀찮은 일을 떠맡았다는 투였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패백 꼭 해야겠어? 예은이가 많이 부담스러워해. 걔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기도 하고 화록 그런 것도 너무 촌스럽다고 하고. 촌스럽다니.
이놈아, 그게 우리 전통 예복이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너는 서씨 집안의 장손이다. 뿌리를 잊으면 안 돼. 너가 중심을 잡고 예은이를 잘 설득해야지. 그렇게 내 안에 치마폭에 쌓여서 휘둘리면 어떡할 거냐. 저는 아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았어요. 엄마. 그럼 그냥 하는 걸로 할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패백은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며칠 뒤 패백 음식을 상의하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한복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저는 한복집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문틈으로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 몰라.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사극시대에 사시는지 꼭 해야 한대. 촌스럽게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옛날 뿐이라 말이 안 통해.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순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저를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옛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가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결국 제 아들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굳은 얼굴로 한복집을 나왔습니다. 차라리 제 뺨을 때렸다면 이토록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기쁨과 설렘보다는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식장에 들어서니 곱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과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는 일. 내가 더 마음을 넓게 갖고 품어주자. 내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지. 하지만 그런 제 다짐은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찼는데 그에 비해 신랑 측인 제 손님들은 한산해 보였습니다. 사돈네는 사업을 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더니 정말 온갖 곳에 화환과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더군요.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돈내외는 마치 자기들 단독으로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처럼 신랑 측인 저와 제 손님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친구들과 사진 찍고 수다를 떠느라 저희가 들어선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아차리더군요. 마지못해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더니 다시 친구들과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안사도는 옆에서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할 뿐 시댁 식구들이 와 있는데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았어요.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가족사진 촬영 시간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사진사는 당연히 신부 측에서 고용한 사람이었고 그는 철저하게 신부 측 가족들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저 배경처럼 구석에 서 있어야 했죠. 자, 이번에는 신부님 친척분들 전부 나오세요. 라고 외치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단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저와 제 몇 안 되는 가족들은 멀찍이서 구경만 해야 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사진사가 마지못해 신랑 측 가족분들도 이쪽으로라고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다 깨진 후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붙잡고 동태가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
우리 손님들도 다 와 계시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거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사진사분께 말씀드릴게. 라고 말했지만 그는 장인, 장모에게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식 내내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마치 구경꾼처럼 겉돌아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친척들은 저를 위로하며 원래 요즘 결혼식이 다 저렇다더라. 신부 위주라서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부 위주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한 집안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너희는 우리와 격이 다르다는 오만한 과시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 한가운데서 저는 제 아들을 도둑맞은 어미처럼 처량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대신 제 아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험난할지를 예감하며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공항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을 떠올리면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어요. 신혼여행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뒤 시차 때문에 늦은 밤에 도착한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고 저는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피곤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바로 쉴 수 있도록 따뜻한 국이라도 한 속 끓여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혼자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우리 아들. 어서 와라. 예은이는 어디 있고 피곤할 텐데 주차장에 있니? 라고 물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둡고 제 눈치를 살피며 무언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죠. 엄마, 저기 예은이는 처가에 먼저 갔어요. 짐 정리할 것도 있고 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피곤할 텐데 너도 얼른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라. 공국 끓여놨다. 저는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여행 가서 둘이 크게 싸우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동태가 무슨 일 있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예은이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제 질문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번 신혼여행 저희 둘만 다녀온 게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둘만 간 게 아니면 설마 친구들이라도 따라붙었니?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은이네 부모님도 같이 가셨어요. 뭐라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이겠지요. 신혼여행에 사돈내외가 따라갔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싸늘한 느낌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신혼여행의 장인, 장모가 따라갔다는 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겁을 먹은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은 장인어른께서 예은이한테 선물로 신혼여행 경비 전부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두 분이 요즘 외롭다고 기왕 가는 거 다 같이 가서 좋은 추억 만들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예은이가 거절을 못한 거예요. 거절을 못해?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세상에 어떤 집안이 각 결혼한 아들 며느리의 첫날 밤, 첫 여행에 부모가 주렁주렁 따라붙어. 그건 상식 밖의 일이야. 요즘은 다들 그렇게 간대요, 엄마.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족 신혼여행,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만 유별난 거 아니에요. 장모님께서 워낙 저희를 예뻐해 주셔서 그런 건데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시대적이라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구시대적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예은이었습니다. 아들이 허둥지둥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것도 아닌데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아직도 얘기 안 끝났어? 어머니한테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붙잡혀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내서 우리 좋은 구경 시켜주신다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건 없잖아. 빨리 끊고 이리 와. 엄마가 자기를 위해 과일 예쁘게 깎아 놓으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아들은 이제 내 남자고 우리 가족이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소용없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아들이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려 하자 저는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은아, 나다. 수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가증스럽게도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동택 씨 옆에 계셨구나. 저희는 어머니 주무시는 줄 알고요. 어머니, 저희 신혼여행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저희한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너희한테는 잊지 못할 추억이라니. 그 말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거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기만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부모님께서 외로움을 많이 타셔서 너희가 효도하는 셈 치고 모시고 갔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어머니. 당연하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자식된 도리잖아요. 그럼 나는? 이 아들을 낳고 기른 나는 너희에게 부모도 아니더냐? 너희가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울 동안 나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어. 그건 나를 너희 가족으로 어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너희의 그 잘난 효도는 너희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야.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서운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섭섭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일부러 빼놓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저희 부모님이 돈을 내셨으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결국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낸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던 겁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사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와는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 생각은 잘 알겠다. 동택이 바꿔주거라. 저는 아들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아주 명랑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동택이 엄마입니다. 사부인. 어머, 사부인. 웬일이세요, 이 밤에. 우리 애들 잘 들어갔죠? 아이고, 우리 사위 피곤했을 텐데. 저희가 너무 붙잡고 다녔나 봐요. 그래도 어떡해요. 사위가 저랑 우리 남편을 어찌나 잘 챙기는지. 저희가 사위 덕분에 황혼에 신혼여행 다시 다녀온 기분이었잖아요. 호호. 사돈은 제 속을 긁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눈치 없이 웃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묵묵히 다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께서 생각이 짧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분이십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사돈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네,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갓 결혼한 아들 며느리의 신혼여행에 따라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 어느 나라 법도에도 없는 해괴한 짓입니다. 사부인께는 그게 쿨하고 재미있는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제 아들을 빼앗기고 온 동네에 망신을 당한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제 말에 사돈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가 우리 돈 써서 우리 사위랑 딸 좋은 구경 시켜주겠다는데 사부인이 보태준 거 한 푼이라도 있어요?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동택이도 좋다고 했는데 왜 사부인 혼자서 난리세요? 그렇게 외롭고 배 아프시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비행기표 하나 더 끊어서 모시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구나. 이들에게 저는 그저 아들을 자기들 집안에 상납한 가난하고 볼품없는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분노와 상처를 이해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헛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말을 섞지 않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됐습니다. 사부인께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식탁 앞에는 제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건 사돈 내외나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끼며 제 인생을 건 중대한 결심을 조용히 굳히고 있었습니다. 사돈과의 통화를 마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억누르며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첩을 건넸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통첩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에 대한 예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동태가, 똑똑히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농담도 아니고 화가 나서 하는 소리도 아니다. 제 목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죠. 너희는 나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너희 멋대로 그 해괴한 여행을 떠났다. 그 행위는 나를 너희의 어미로, 가족의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야. 엄마, 아니에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은이네 부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저는 아들의 말을 매정하게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구차한 변명을 들어줄 기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겠다. 지금 당장 내장인 장모에게 전화해서 저희 부부만의 신혼여행을 망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어머니와는 인연이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전해라. 그리고 내 아내에게는 당신의 이기적인 효도 때문에 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고 말해. 만약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행을 너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감수하는 순간 너와 나는 오늘부로 모자 관계의 연을 끊는 거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 없고 너는 나 같은 어미를 둔 적 없는 게야. 내가 너에게 준 신혼집 자금 3억 원은 깨끗하게 잊어주겠다. 대신 내 눈앞에서 사라져. 평생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늘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고 결국에는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엄마, 제발.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녀와서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여행 가서 엄마 선물도 사왔단 말이에요. 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마음에 조금의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다녀와서 잘한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책임한 약속입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졌는데 말입니다. 선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였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였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 너는 그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나를 버리고 그 사람들을 선택한 거야. 이제 와서 애원하는 건 비겁한 짓일 뿐이다. 돌아가거라.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마. 저는 차갑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이 한참 동안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고 외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착각과 굴레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네 식구들의 번호를 휴대폰에서 모두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에 남긴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제 친정 조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 혹시 예은 씨 SNS 보셨어요? 아니, 내가 그걸 볼 일이 뭐가 있겠니? 아니, 이모.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조카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공항 면세점을 배경으로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내외가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선장군들 같았죠.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달린 며느리의 글귀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족 신혼여행, 쿨한 우리 가족, 사랑해요.
아빠 엄마 평생 효도할게요. 시어머니는 이해 못하는 요즘 감성. 시어머니는 이해 못하는 요즘 감성. 그 해시태그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없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자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단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쿨한 것으로 포장하고 저의 상식적인 분노를 이해 못하는 구시대적 발장으로 치부하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던 거죠. 제 아들은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의 조롱에 동참하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미련도 연민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요.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 또한 그들을 기다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길이 향한 곳은 동네의 통신사 대리점이었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바꾸러 왔어요. 오늘 바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몇 가지 서류를 내밀었고 저는 익숙하게 쓰던 번호와의 이별을 고하는 서류에 차분히 서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이어주던 그 번호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번호가 적힌 유심칩을 건네받아 휴대폰에 끼우자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단절과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마치 저를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 아들이 학생 때 받아온 상장들,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낡은 내복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커다란 상자에 담았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인생의 한 챕터를 정리하는 기분으로 물건들을 담아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오롯이 저 김혜순의 삶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잦아들고 어느새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날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지난 세월에서 벗어나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지만 어쩌면 저는 그보다 더 소중한 나 자신을 되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악몽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 고요하고 완전한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궤도에서 아들이라는 행성을 밀어낸 후 제 우주에는 놀라운 정적이 찾아왔어요.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소음, 즉 아들을 향한 걱정과 기대, 그리고 이제는 실망과 분노마저 사라진 자리는 텅 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저 자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온도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여유가 생겼죠. 저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동네 재래시장을 어슬렁거리며 구경하는 것이 낙이 되었습니다. 국밥집을 할 때는 새벽 시장에서 정신없이 식재료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바빴는데 이제는 잘 익은 토마토 하나, 파릇파릇한 시금치 한 단을 정성껏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죠.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제 얼굴이 좋아졌다며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어유, 사장님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 빛이 나네, 빛이 나. 좋은 일은요. 그냥 이제 저 좋으라고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웃으며 대꾸하는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시장을 다녀와서는 복지관서의 교실에 나갔어요. 벼루에 먹을 갈 때 느껴지는 묵직함, 화선지 위로 붓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먹물 냄새. 그 모든 것이 저를 둘러싼 번뇌를 잠재워 주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기만 하던 제 글씨가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을 보며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대로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무시하자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 동택이에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희미하게 저려왔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가 이제는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애걸해야만 하는 타인이 되었다는 서글픈 현실감이 느껴졌을 뿐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그들은 제 집의 경계를 침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현관의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고 마치 제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길고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켰어요. 화면 속에는 잔뜩 긴장한 얼굴의 아들과 그 옆에서 짜증과 지루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엄마.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제 안식처를 침범한 그들에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시죠? 제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죠. 엄마, 저 동택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정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잘못 찾아오셨으니 다른 집 가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끊으려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애써 꾸며낸 소름 끼치도록 상냥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희 예은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얼굴이라도 뵙고 사죄드릴 기회를 주세요. 네, 저희가 여행 가서 어머니 생각하며 선물도 정성껏 골라왔는데 그 가증스러운 연극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제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오직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유치하게 행동하실 거예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대화로 풀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도 이제 지쳐요. 유치하게, 어른답게. 저를 가르치려 드는 그 오만한 단어들이 제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자식의 도리를 팽개치고 어미의 가슴에 칼을 꽂은 자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어른의 도리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집 문을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우면 더 이상 당신들을 내 아들 내외가 아닌 내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낯선 사람들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지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는 아들을 향해 입을 거칠게 놀리며 무어라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죠. 한참을 더 문 앞에서 서성이며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던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직접적인 침투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예상대로 제 주변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은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 동태기한테 전화 받고 나 지금 혈압 올라서 쓰러질 뻔했어. 걔가 글쎄 언니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자기를 내치고 착한 새아가는 구박해서 밥도 못 넘기고 있대. 이게 다 무슨 해괴한 소리야. 저는 동생을 진정시키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이 제게 저지른 무례와 기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 못하는 구시대적 감성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SNS 글귀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에 몹쓸 것들이 있나? 언니, 내가 괜히 흥분해서 미안해.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동태기는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애를 그리고 그 사돈이라는 사람들은 교양이 아니라 교만만 가득 찼네. 언니 정말 잘했어. 그런 것들하고는 인연 끊는 게 맞아.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마, 알았지? 동생의 격한 지지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형제들과 가까운 친척 어른들께도 모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가 겪은 수모와 배신감을 사실 그대로 전달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돌아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셨죠. 동태기도 어릴 적부터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고 저희 부부가 국밥집을 처음 시작할 때 보증을 서주셨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혜순 씨 나예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죠. 다름이 아니라 동태기한테 전화 받고 너무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묵직한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동태기가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지처럼 따르던 어른에게까지 연락해 감정에 호소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분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남편이 얼마나 저와 아들을 아끼며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동태기를 키워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꾸 없이 깊은 한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장님,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꼴을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등짝부터 때리면서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불호령을 내렸을 거예요. 제가 남편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제야 그분께서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안타까움과 제 아들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 녀석이 제정신이 아니구먼. 자기 아버지가 혜순 씨랑 자기 하나 잘 되라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혜순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아니, 넘치도록 했지.
자식놈이 스스로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걸 어떡해. 친구를 먼저 보낸 오랜 슬픔과 친구의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혜순 씨 결정이 100번, 1000번 오라요. 그런 놈은 자식 아니라 원수지. 내가 조만간 그놈 만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내 친구도 당신 편일 거야. 부디 마음 단단히 먹어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어쩌면 아들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어른의 지지까지 얻게 되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영토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과의 소란이 잦아들고 제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을 되찾았어요. 저는 서예 교실에 더욱 재미를 붙였고 난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고운색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낯선 제 모습에서 희미한 설렘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초여름의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제 이름으로 온 우편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신인은 서동택, 발신인은 시중의 한 대형은행, 대출관리부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 귀퉁이에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독촉이라는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택이가 결혼 후 정신이 없어 미처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순간 그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생각했어요.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독촉이라는 붉은 글씨가 마치 불길한 낙인처럼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미로서의 정은 이미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핏줄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잘리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든 것은 아들의 신혼집 담보대출에 관한 월별 상환 내역서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무심코 훑어보던 제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대출 원금이라고 적힌 부분의 액수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들에게 3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신혼집의 매매가가 6억 5천만 원이니 자신들이 모은 돈 1억 원을 보태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만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대출 원금은 2억 5천만 원이어야 마땅했죠. 그런데 서류에 찍힌 대출 원금은 그보다 무려 1억 원이나 많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펜과 종이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어요. 집값 6억 5천만 원에서 대출금 3억 5천만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은 3억 원이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원해준 바로 그 금액이었죠. 그렇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모았다고 말했던 그 1억 원은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가능성. 그들이 모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 돈의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부족한 만큼 대출을 더 받은 것일까요? 순간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이 섬광처럼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행복하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 우리 엄마가 쏘는 쿨한 신혼여행, 일하며 자랑하던 그 글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피와 땀이 밴 돈으로 벌인 사치스러운 향연이었다는 끔찍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장 제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제가 몇 달 전 3억 원을 인출했던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았어요. 빳빳한 종이에 찍힌 3억 원정이라는 글자를 보니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수소문 끝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먼 친척 동생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눈치챈 선희에게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아들의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선희는 저보다 더 분개하며 당장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어요. 제발 제 끔찍한 상상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날렸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를 속이고 그 돈으로 자기들의 사치와 유흥을 즐겼다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언니, 아무래도 언니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 동택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정확히 6억 5천만 원이 맞고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은행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이 4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실제 대출 원금은 3억 5천만 원이 맞아요. 선의의 확인 사살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1억 원을 모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제가 준 3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사돈네 식구들과 함께 호화로운 여행을 다녀왔던 겁니다. 부족한 집값은 고스란히 대출로 메꾸었고요. 그들이 저지른 짓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제 평생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악랄한 기만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 4시면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하던 제 젊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 손을 대어 화상 자국이 흉터로 남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느라 손목이 시큰거려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죠. 제 옷 한 벌, 제 신발 한 켤레 사는 돈이 아까워 10년 넘게 같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 통장에 한 푼이라도 더 넣어주며 행복해했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 5천만 원은 저에게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청춘이었고 제 눈물이었으며 제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제 잠 못 이룬 밤들과 달아빠진 제 손마디와 기워 입은 제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삶을 통째로 훔쳐다가 자신들의 한순간 쾌락을 위해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대출 상환 내역서와 선희가 보내준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리고 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3억 원 인출 내역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투명한 파일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이곳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내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제 피와 땀을 훔쳐간 파렴치한 도둑놈들과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냉정한 채권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은행에서 발송된 대출 관련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겠지요.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을 단단함이 느껴지는 옷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의 죄를 증명할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찻상에는 좋은 찻잎 대신 일부러 밍밍한 보리차를 내어 놓았죠. 그들에게는 과분한 대접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저녁 8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4명의 불청객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전의 방문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당함 대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린 사냥꾼의 심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4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거실로 들어와 제 앞에 섰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안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애써 미소를 꾸며내며 말했죠. 사부인,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저희가 찾아뵈어야 했는데 이제야 오게 됐네요. 저 다름이 아니라 동택이 앞으로 온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혹시... 저는 그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발견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잿빛으로 변했어요. 사돈 내외 역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바깥 사돈이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게 다 무슨 서류들입니까? 사부인,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건 다 젊은 애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저희는 잘. 오해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해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내가 아직도 당신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눈먼 늙은이일 거라는 그런 오해 말입니다. 제 서늘한 기세에 4사람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검사가 죄인에게 죄목을 읊어주듯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지원한 돈 3억 원. 이 돈은 내 평생을 바친 내 피와 땀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돈의 일부를 빼돌렸더군요. 저는 대출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집값은 6억 5천인데 대출이 3억 5천. 내 돈 3억을 고스란히 쓰고도 대출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당신들이 모았다는 1억 원이 거짓말이거나 혹은 내 돈에 손을 댔다는 뜻이지요. 어느 쪽입니까? 며느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세요. 그 돈은 집 사고 남은 게 아니라 취등록세나 인테리어 비용처럼 추가로 들어간 돈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추가 비용이라.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A4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SNS를 캡처한 사진들과
신혼여행 당시의 항공권 및 호텔 비용을 추산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며느님, 당신이 신혼여행 가서 산 그 명품 가방 가격이 대략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네 네 식구가 다녀온 유럽 여행, 1등석 항공권에 5성급 호텔까지 최소 3천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겁니다. 그 외에 당신들이 산 가구며 전자제품들이며 참 이상하군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추가 비용의 총합이 공교롭게도 내가 계산한 사라진 돈 5천만 원과 거의 일치해서요.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사돈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자신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머니 돈이면 더 조심했어야지. 사돈네 역시 제 아들을 경멸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위라며 떠받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추한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 아들을 향해 섰습니다. 서동택, 너에게 묻겠다. 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내 어미의 등골을 빼먹는 이 모든 사기 행각에 너도 처음부터 동조했던 것이냐? 아들은 제 섰을 퍼런 기세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저는 그에게서 완전히 시선을 거두고 네 사람 모두를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부로 나와 서동택의 모자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오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내게서 훔쳐간 내 돈 5천만 원, 그리고 그 돈에 대한 법정이자 연 5%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안에 내게 모두 갚으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차용증 양식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 나에게 가져오세요. 만약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경우 나는 당신들 두 사람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겁니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당신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테니 그리 아세요. 제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모든 것을 건 약속이자 맹세였어요. 그들은 제 눈빛에서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긴 내 집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그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지은 내 성입니다. 더러운 발로 다시는 이곳을 더럽히지 마세요. 당장 내 집에서 모두 나가세요. 그 누구도 제게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마치 패잔병처럼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의 눈치만 보며 주섬주섬 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현관에 서서 잠금 장치를 2번, 3번 확인하고 빗장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무너지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해방감과 함께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한 저 자신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의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 제 세상에는 아주 오랜만에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어요. 이전까지는 아들을 위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새벽녘의 알람처럼 저를 깨웠다면 이제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저의 기상을 도왔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 정성껏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갓 구운 토스트에 딸기잼을 듬뿍 발라 먹는 소박한 사치를 누렸어요. 그동안 나중에라며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은 도예였어요. 복지관 서예 교실 옆 공방에서 풍겨오던 흙냄새와 묵묵히 물레를 돌리던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늘 제 마음을 끌었거든요. 큰 용기를 내어 찾아간 공방에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차갑고 말랑한 흙덩이를 마주했습니다. 물레 위에 올린 흙은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을 주면 못생기게 솟구쳐 올랐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죠. 몇 번의 실패 끝에 흙탕물이 온몸에 튀고 땀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웃는데 옆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님, 흙이라는 게 꼭 우리 마음 같아요. 조급해하면 엇나가고 너무 힘을 주면 상처가 나요. 중심을 단단히 잡고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어루만져줘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가장 예쁜 모양을 보여준답니다. 어머님 마음을 다독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맞아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제 모든 힘을 쏟아부어 결국에는 엉망으로 일그러져 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도예에 푹 빠졌습니다. 흙을 치대고 물레를 돌리고 조심스럽게 형태를 빚어내는 동안에는 오직 흙의 감촉과 제 손끝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고요한 집중의 시간은 제게 어떤 명상보다도 깊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죠. 몇 주 뒤 제 손으로 직접 빚은 첫 찻잔이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져 나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하고 유약은 얼룩덜룩했지만 그 어떤 명품 그릇보다 제게는 소중했어요. 저는 그 찻잔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화차를 따라 마시며 제 인생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도예 공방에서는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 경자 씨라는 분이었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두 아들을 다 키워 출가시킨 뒤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유머가 넘쳐서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공방 한편에서 저희가 만든 컵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경자 씨가 제게 물었어요. 혜순 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활짝 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혹시 연애라도 하는 거 아니야? 경자 씨의 짓궂은 농담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자 씨는 자기 일처럼 분개하고 속상해하더니 이야기가 끝나자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까. 그래도 정말 잘했어. 그건 끊어내는 게 맞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피 말리는 것만큼 지독한 것도 없어. 이제라도 언니 인생 찾았으니 앞으로는 헐헐 날아다니면서 살아. 내가 옆에서 같이 날아줄게. 알았지? 그 따뜻한 위로와 유쾌한 격려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일탈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저 혼자만의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비행기라고는 제주도 갈 때 한 번 타본 게 전부였던 제가, 그것도 혼자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결심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의 교토로 정했어요. 오래된 절과 아름다운 정원이 많아 조용히 산책하며 생각 정리하기에 좋다는 경자 씨의 추천 때문이었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해낼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공항에 섰을 때 저는 제가 마치 18살 소녀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토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는 고즈넉한 절의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이끼 낀 정원을 바라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오래된 거리의 정취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걷고 싶을 때 걷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어느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먹었던 따뜻한 우동 한 그릇,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 해, 진력 감호강가에 비치던 붉은 노을,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충만한 행복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금각사의 화려한 금빛을 배경으로 지나가던 젊은 여행객에게 부탁해 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사진 속에 저는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의 제 모습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아니었어요. 그저 나 김혜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저 자신을 향한 선언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호텔방에서 쉬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무척 다급했죠. 언니, 지금 어디야? 동태기한테서 연락 왔는데 언니 카톡 프로필 사진 바뀐 거 보고 언니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난리가 났어. 혹시 나쁜 마음 먹고 혼자 멀리 떠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야.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올린 것이 그들에게는 제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기괴한 망상이겠지요. 나 일본 교토에 여행 와 있어. 아주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뭐, 일본? 혼자? 언니 대박이다. 아무튼 동태기가 언니 번호는 모르니까 나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 언니한테 좀 전해달라고. 내가 읽어줄게. 들어봐. 동생은 제 아들이 보낸 문자들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곶감 사들고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정으로 안 살고 법으로만 살아요? 저희가 돈 다 갚으면 그럼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 엄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예은이는 아무리 끓여도 그런 맛을 못 내요.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동생이 읽어주는 문자들을 들으며 마음속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들이 훔쳐간 내 돈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그 돈이 담고 있는 내 인생의 무게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오직 내가 힘들다, 내가 그립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기적인 자기 연민뿐이었죠.
저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불편함과 결핍을 해소하고 싶을 뿐인 겁니다. 저는 동생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경자야, 그 아이에게 딱 한마디만 전해줘. 보고 싶다는 말 대신 약속한 차용증이나 공증 받아서 보내라고.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걔들 소식 전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저는 교토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저들의 감성파리에 넘어가 또다시 과거의 굴레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소중한 평화를 그 무엇과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토 여행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어 주었어요. 그 여행을 통해 저는 온전히 혼자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일상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도예 공방과 하이킹 클럽 활동 외에도 시립 도서관에서 하는 고전 읽기 모임에 나갔어요. 젊은 시절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먹고 사느라 잊고 지냈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이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제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동안 제가 애써 외면했던 그들의 세계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진실이라는 작은 공이 그들의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성을 파괴하는 거대한 포탄이 되어가고 있었죠.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 내외가 공증까지 마친 차용증을 들고 동생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죠. 저에게 직접 건네줄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동생은 저와의 통화에서 그날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언니, 걔들 꼴이 말이 아니더라. 동태기는 얼굴이 반쪽이 됐고 그 잘나신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눈만 퀭하더다고. 나한테 차용증을 내미는데 손을 어찌나 떨던지. 내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니까 둘 다 고개도 못 들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 동생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차용증을 건네며 제발 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급기야 무릎까지 꿇고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모님, 어머님 마음 풀리실 때까지 저희가 매일 찾아가서 빌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이미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내가 언니한테 잘 전달해주지. 하지만 명심해. 우리 언니는 당신들 때문에 평생 쌓아온 인생을 부정당했어. 그 상처가 돈 몇 푼 갚는다고,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사라질 것 같아? 당신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지 진심인지 나는 관심 없어.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지. 두 번 다시 우리 언니 앞에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리지 마. 이건 내 마지막 경고야. 동생은 그들을 문전박대하고 제게 차용증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채무자 서동택, 한혜은, 채권자 김혜순, 채무원금 5천만 원 정.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을 보니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것은 돈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헝클어진 실타래 같던 관계가 법이라는 명확한 규칙 아래 정리되었다는 데서 오는 질서 정연한 평온함이었죠. 그 후 그들에 대한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제가 일부러 떠들고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나쁜 소문은 날개가 달린 법이니까요. 특히 사돈네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온갖 살이부터 부풀려졌습니다. 사위 될 사람 어머니 돈을 뜯어서 자기들 호화 여행 경비로 썼다더라. 딸내미 명품 가방 사주려고 시어머니 노후 자금을 빼돌렸는데 딱 걸렸다더라 등등. 어느 날 먼 친척의 칠순 잔치에 갔을 때 저는 그 소문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를 그저 아들 하나 보고 사는 딱한 과부 정도로 대하며 은근히 무시하던 친척들이 이제는 제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정말 보살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상식이 없는 집안하고 사돈을 맺다니. 이번에 쫑난 게 천만다행이지. 그 집 딸내미 소문이 안 좋아서 이제 또 시집 가기는 다 글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쿨한 가족인 척은 다 하더니 뚜껑을 열어보니 썩은 내만 진동하는 집안이었던 거죠.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깃거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결국 자신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죗값이었습니다. 사돈 내의 사회적 평판이 바닥을 치는 동안 아들 내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동생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언니 들었어? 동택이네 거의 매일같이 싸운대. 그 집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올케랑 같은 동네 반상회 회원인데 밤마다 고성이 오고 가서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소연하더래. 며느리는 너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 돈 내가 왜 갚아야 하냐. 고소리 지르고 동택이는 너랑 너네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다 너희 욕심 때문이야. 라고 맞받아친대. 사랑은 온데간데였고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 아주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 5천만 원이라는 빚은 그들의 빠듯한 살림에 거대한 족쇄가 되었을 겁니다. 할부로 산 비싼 가구와 자동차, 매달 갚아야 하는 거액의 대출이자, 거기에 갑자기 추가된 5천만 원의 빚은 그들의 행복한 신혼이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던 마지막 금전적 여유마저 앗아갔을 테죠.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아닌 돈과 허영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관계는 돈이라는 압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쓴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에 집중하며 그 일을 잊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동생을 통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식의 변명만 전해져 올 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불필요한 미련의 끈을 남겨두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동네의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법무사에게 저는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고 공증받은 차용증을 내밀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법무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감정에 휩쓸려서 법적인 증거를 제대로 못 챙기시는데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아두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는 어머님께서 무조건 이기시는 싸움입니다. 저는 그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니 지정된 날짜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을 시 즉시 민사, 소송 및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법적 효력을 지닌 마지막 경고장이었죠.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가장 이성적이고 냉정한 방법으로 매듭을 짓고 싶었어요. 며칠 뒤 법무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그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분노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담담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이었을 겁니다. 그 우편물을 받고 며칠 뒤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입금되었어요. 그 뒤에 어떤 소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돈네 집에서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아 보내온 것이겠지요.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었지만 제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요. 그저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법무사를 통해 채무 변제가 모두 확인되었음. 더 이상 연락할 일 없기를 바람. 이라는 간결한 문자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길고 지리했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제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변했습니다. 도의 실력은 일취월장에서 이제는 제가 만든 작품들을 공방 한편에 전시해 놓고 팔기도 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친구 경자 씨와 함께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행 계획을 짜는 베테랑 여행객이 되었죠. 저희는 함께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스위스의 푸른 초원을 하염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제 낡은 여권에는 여러 나라의 출입국 도장이 빼곡하게 찍혀나갔고 그 도장 하나하나가 제게는 다시 찾은 청춘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가끔 동생을 통해 건너 소식을 듣게 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무심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그들은 결국 그 비싼 신혼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은 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사돈네 사업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도 들려왔고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조금은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제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언니 동택이네 애기 낳았대.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손주, 제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핏줄이라는 것이 그리 무섭더군요. 작고 어린 생명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할머니로서의 본능적인 그리움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후 산책길에 놀이터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내 손주도 저렇게 예쁠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죠.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난다는 것은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지긋지긋한 인연의 굴레 속으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저를 기만하고
제 인생을 훔쳐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랄 아이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게 될까요? 제가 그 아이의 인생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다시 희생하고 인내하는 할머니의 역할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 소중한 평화와 자유를 다시 그들을 위해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결정을 내렸죠. 며칠 뒤 저는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은 재질의 아기 내복과 수는으로 만든 작은 아기 수저 세트를 샀어요. 그리고는 배송지에 아들 내외가 사는 빌라 주소를 적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카드에는 세상에 온 것을 축하한다. 부디 건강하고 반듯한 사람으로 자라거라. 라는 짧은 메시지만을 인쇄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부모의 죄가 아이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였죠.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7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직접 빚은 찻잔의 향기로운 국화차를 따라 마시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네요. 제 거실 한쪽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제가 다녀온 도시들 위에는 작은 핀이 꽂혀 있습니다. 그 옆에 책장에는 제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죠. 경자 씨와 파리에서 웃고 있는 사진, 혼자 교토의 대나무 숲을 거닐던 사진, 도예공방 식구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제가 아들을 버린 독한 어미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갉아먹던 거대한 혹을 떼어낸 것뿐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더 이상 내 삶을 흔들 수 없게 만드는 단단한 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대신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 제 삶에서 가장 완벽한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압니다.